내일 국회에서 지난달 벌어진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군이 책임자 문책에 대한 내용은 빼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문책 대상과 수준은 언급하지 않기로 해서 비판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을 얼렸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내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늦게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실화 사건으로 알려진 17년 전 이른바 고대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JTBC 취재진이 파악해봤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대통령실 주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입했었습니다. 뻥 뚫린 서울 상공에 군은 대대적인 자체 검열을 벌였고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군은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군 지휘라인 등의 작전 실패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지만 우리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대통령실을 지키려고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여야 모두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군은 자체 검열에 들어갔고 그 결과 군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작전 실패를 파악하고서도 지휘부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이 먼저 징계를 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사건 파장이 컸던 만큼 군의 발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통령실도 군의 대응 태세를 지적하고 검열 결과를 보고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군이 차후에 징계 절차 등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민관 기자, 정리하면 북한 무인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건데 따로 문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군은 공식적으로는 징계에 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복수의 군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작전의 특성상 특정 부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게 군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당시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연달아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일단 최신용 공격 헬기인 아파치를 투입하고도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울로 침투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침투했는데도 군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거짓된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는 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투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를 한 셈인데 이후에도 군은 별다른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책임지는 일들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군이 내일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밝히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추후에 혹시 안보,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도 따로 전혀 없을까요? 일단은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 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단 군 당국 차원에서 먼저 책임자를 거론하거나 징계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 책임자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런 분위기는 저희 취재 결과 지난주부터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군은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의 특성상 이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이 컨트롤 타워인 합참이 작전 초반 1군단의 보고를 받고도 수방사에 제대로 전파를 하지 않아 무인기 대응에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합참의 잘못만큼은 명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군의 내부적인 검토 결과인 겁니다. 게다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 상공이 침범을 당했고 또한 여야 모두 이 질타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과연 군이 얼마만큼 이 징계 없음 기류를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실 역시 이미 자체 조사 결과를 본 뒤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군의 계획대로 징계가 없을지는 보다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윤심 당권 후보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괜히 남녀 간 젠더 갈등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살부터 40살까지 여성도 민방위에 포함됩니다.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를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 남성의 그런 그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군사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결국 남녀 간 젠더 갈등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방위. 동료 의원들한테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반이 넘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해당 법안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을 비롯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발의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렇게 현실성도 떨어지고 논란만 큰 법안을 김기현 의원은 대체 왜 발의했을까요? 주목하는 건 바로 그 논란, 특히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논란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소환되는 젠더 갈등을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 민방위 법안뿐만 아니라 남성 역차별 문제를 짚는 공약들을 여러 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김 의원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설 직전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의 20대와 30대 남성 지지율은 각각 2.7%, 4.7%에 불과합니다. 경쟁자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엔 국민의힘 책임당원 약 8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대 당원은 지난 대선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심을 앞세운 김 의원이 취약점인 이대남 지지율을 노리고 대선 당시 윤석열식 선거 전략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사병 월급 인상 등을 내세우며 이대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남녀 간 젠더 갈등을 자극하는 행태엔 쓴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자꾸 성별 갈라치기를 하면 할수록 사회적 약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차별과 멸시와 혐오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JTBC 최승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또 친윤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융단 폭격을 받았는데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백기는 들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른바 윤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낯선 정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불출마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나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회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 비판하고 친윤계에선 반윤 우두머리라는 거센 비판에 이어 거취에 대한 압박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나 전 의원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당 지도부와 만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여성 민방위법 논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등은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 자세히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과 장성철 소장이 나누는데 지금도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면 뒤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체감 온도에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모습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꺼운 옷과 눌러쓴 모자도 찬바람을 막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속눈썹이 얼은 것 같아가지고 좀 눈도 무겁고 출근하기가 정말 싫은 기분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얀 입김이 마스크를 뚫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 나오기 20분 전에 늦잠 자서 머리 감았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얼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이른 새벽 시장에 나와 난로 하나를 두고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의 걱정도 큽니다. 3시에 나왔죠, 새벽. 우리가 생물을 갖다 놓으면 다 냉동된 상품까지 떨어서 진열할 수가 없어요. 부러지지 막 얼어가지고 바시락거릴 정도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 팔고 들어가려고. 밤사이 하수구가 꽁꽁 얼어붙은 곳도 있습니다. 호스를 빼내야 돼. 절대 안 생각을 해봐. 운전이 위험하다니까?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도 추위가 낯섭니다. Minus 18, I've never really ever seen temperatures that low. So it's really a new experience. 2 trousers and then tights. And tights. Yeah. And then multiple tops. So how many layers are you wearing right now? About 3 or 4. 추위는 내일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강했던 추위는 이제 물러가고 눈 소식이 또 있습니다. 한파를 밀어낸 따뜻한 공기가 중서부 지역에 많은 눈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윤영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천장에 달린 히터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꽁꽁 얼었던 배관이 터져서 사무실에 물난리가 난 겁니다. 낮에 기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낮 되니까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훨씬 나아요, 아침보다. 그래도 예년보단 추웠습니다. 해는 비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무래도 아직은 좀 추운 것 같아요. 내일 낮엔 영상권으로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남서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남서쪽과 한반도 내륙 사이에 온도 경도, 즉 기온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밤늦게 인천 등 서해상부터 시작됩니다. 많게는 10cm쯤 쌓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중서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내립니다. 최대 7cm까지 쌓일 수 있는데 특히 출근 시간대와 시간이 겹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어있는 땅엔 눈이 조금만 내려도 지면에 들러붙어 얼음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에 또 한 번 추위가 짧게 오지만 이번만큼은 춥지 않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번엔 다른 나라들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찾아오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끊기고 열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추위 때문에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빙판길에 헛바퀴만 돌고 있는 버스를 승객들이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립니다. バスが立ち往生してまして、で、学生さん、高校生とか、お勤めに行かれる方なんかが次々集まられて、バスを一生懸命押して。 눈보라에 전철이 멈춰서자 승무원이 직접 문을 열어 승객들을 내보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일본 교토에선 열차 운행이 이틀째 지연됐고 항공편은 400여 편 결항됐습니다.
사막 기후인 아프가니스탄에선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웠던 지난 18일, 중부 지역은 영하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 기온에 비해 4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57명이 추위로 숨졌고 전국적으로 가축 7만 마리도 얼어 죽었습니다. 여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탈레반 정권이 구호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프리카 최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섭씨 46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8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남아공이 여름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기상 관측 이후 이례적인 폭염이란 분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설 연휴 전날 큰 불로 피해를 입었던 구룡마을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일부 가구에는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에 연신 호미질을 하더니 무언가의 소쿠리에 주워 담습니다. 동전이요. 모아놓은 동전이니까. 안 나와서 없는 줄 알았더니 계속 파보니까 있더라고요. 20년 세월이 쌓인 집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애보단 또 연탄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재워놨는데 그냥 다 타버렸어 그냥. 이재민들은 작은 흔적이라도 담으려는 마음에 하루 대부분을 임시 숙소가 아닌 화재 현장에서 보냅니다. 오늘도 이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잠 못 자고 이러고 있는 거야. 가까스로 불길을 피한 집엔 매서운 추위가 들어찼습니다. 불이 나면서 전깃줄이 타버려 일부 가구는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햇빛인데 밖에 나와가 있어요. 주전자 물리는 것도 다 얼고 그러니까 안에 생활을 못합니다. 얇은 합판으로 만든 벽을 타고 한판은 고스란히 집안 곳곳을 채웁니다. 항상 우풍이 있고 이불을 2개, 3개씩 덮어야 되고 몸이 움츠러져 있으니까 밖에 나오면 막 머리가 뒷목이 찌릿찌릿해요. 주민들은 현장 한켠에 만들어진 작은 천막에 들어서서야 잠시 몸을 녹입니다. 관할구청은 이재민 임시숙소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현장 수습부터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한 달 새 2~3배가 뛴 난방비 고지서 받아들고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전망이어서 올 연말 돌아오는 겨울에는 더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학기 씨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뜨악했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올랐는데 난방비까지 이렇게 올랐구나. 지난해 11월 7만 원가량이던 난방비는 한 달 만에 2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집에서 난방 온도를 낮춰놓고 옷을 껴입었는데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게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재 쪽이나 화장실이라는 이런 데는 다 죽여놓은 상태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처럼 훌쩍 오른 난방비로 아파트 관리비가 60에서 70만 원씩 나오자 월세 내는 것 같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된 건 1년간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40%가량 오른 영향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가스값이 치솟자 정부는 4차례 가스요금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올 연말 다시 돌아오는 겨울엔 난방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 가스값을 반영하면 가스요금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그동안 미치고 팔면서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당장 2분기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도입 가격이 인상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지금부터는 폭력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 폭력 얘기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흔히 고데기라고 부르는 기구로 학교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17년 전 한 학교에서는 드라마가 아닌 실화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법이 너무 멀어 주인공이 복수에 나서죠. 현실에서는 가해자를 법정엔 세웠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17년 전 실화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이 딱지가 생겼을 때 그거를 떼는 것을 여러 번 했다는 부분을 아마 의식이라고. 취재진은 당시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 집단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정에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 처분 중 소년원 단기, 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이 있는데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가해자들에겐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재판은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건 결과적으로 같았습니다. 해당 법원 측은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길 바랬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처가 깊고 오래 간다는 의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복수 대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5살의 김시원 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군에 입대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저를 마리오네트 장난감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교과서에 메모를 남기고 교실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원망스럽죠. 계속 원망스럽고 어제처럼 계속 생각도 나고. 오랜 시간 원망과 복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삶이 망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김 씨는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받게 된 도움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피해자를 돕겠다는 겁니다. 최근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응시했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저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시민단체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가해자의 과거를 폭로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가끔 학생들의 폭력은 또래 학생이 아닌 선생님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교사 평가서에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 글을 올렸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최근 교권 침해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대응인데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합니다. 그냥 기쁨조나 하라고도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공개한 교원 평가서입니다.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익명이라며 찾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공론화를 해서 저는 정말로 학생한테 자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피해 교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야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고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20일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 침해로 학생이 퇴학 조치를 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지난해 1학기 동안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중 퇴학은 1.4%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이 피해자일 경우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라 혹은 선생님인데 너무 그렇게 아이에게 엄격하게 벌을 줄 수 있냐. 교사 단체들은 최소한 평가지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포함된 10대 6명이 40대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불러낸 뒤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이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는데 영상이 잔혹해 그대로 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폭력 고민할 지점이 많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10대 무리가 한 성인 남성을 쫓아 걸어갑니다. 피하려던 남성을 붙잡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40대 남성이 구조 요청을 해보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고 둔기와 주변 물건으로 때립니다. 폭행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10대들 표정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놀리기도 합니다. 10대 무리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불러낸 뒤 폭행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영상을 유포해 남성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대 무리 중 가장 어린 가해자는 11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 학술기관 12곳의 홈페이지가 중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해 먹통이 됐습니다. 중국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 2,000곳을 더 해킹하겠다고 하자 우리 정부는 비상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국어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말 학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건 어제 오후입니다. 페이지 첫 화면에 새벽에 기병대라는 뜻의 중국어 샤오칭과 로고가 눈에 띕니다. 해킹 조직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적은 겁니다. 그 아래엔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작고 보안이 약한 학술기관이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말 학교와 고고학회, 대학교 연구소 등입니다. 12개 기관이 왜 변조를 당해서 저희가 지금 연락해가지고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웹페이지 첫 화면을 마음대로 바꾸는 디페이스 공격을 했는데 일부 정보도 빼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과 언론사 등 2,000곳을 더 해킹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젯밤 텔레그램을 통해 낸 성명서에선 한국 스트리밍 스타가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해킹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단기 비자 갈등을 의식한 듯 중국 정부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 때는 보복성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 해커 집단이 했는지 배경이 뭔지는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첫 화면을 바꾼 것 말고 다른 피해는 없다면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네티즌들이 전 세계 온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음력설이나 한국 문화 같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곳곳에 항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의 고유 전통인데 왜 한국 문화로 소개를 하냐는 겁니다. 중국 등살에 못 이겨서 표현을 고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명문인 토론토대가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서구에선 익숙치 않은 음력 설 명절을 소개하면서 행복한 음력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토끼의 해, 베트남에서는 고양이의 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계 학생들이 토론토대 정도의 명문에서 명절의 기원도 모른다. 차라리 즐거운 한국 크리스마스 보내세요라고 쓰라는 등 항의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몇몇 중국 학생들이 이것은 문화적 전유이고 이거는 우리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거다. 결국 토론토대는 일부 내용을 내렸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음력설을 자기네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댓글 공격을 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영국 박물관이 한국 무용과 문화를 설명하며 음력설을 설날로 표기하자 중국인들이 집단 반발했고 결국 중국설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음력설을 즐기라는 게시물을 올린 디즈니 측도 중국계의 항의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음력설을 기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총 12개국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오래된 전통 문화를 오히려 중국 혼자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숭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본 신사가 있었습니다. 또 조선의 왕이 있던 경복궁에서는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찍었던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화려한 일본식 옷에 가마를 둘러맨 남성들이 숭례문을 지납니다. 일본 전통 복장의 아이들도 보입니다. 1930년대 일본 신사의 축제 행렬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여러 곳에 신사를 세웠는데요. 경성 신사가 승격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남대문 주변을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조선을 깎아내리려고 고궁을 유원지로 바꿨습니다.
고종이 마지막을 지냈던 덕수궁 석조전 근처에는 꽃놀이를 위한 화단이 들어섰고 경복궁에선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알리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파티를 즐기는 이곳은 경복궁 후원, 지금의 청와대 근처입니다. 일본은 교육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개교 50주년을 맞아 조선 총독 앞에서 행진하고 현대무용도 선보입니다. 총독 옆엔 독립운동을 하다 친일파로 돌아선 윤치호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유생들이 제사를 올릴 때도 총독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부근에선 활쏘기 대회를 했고 남사당패는 서민의 애환을 달랬습니다. 금강산 구룡폭포와 해금강은 이때도 아름답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찍은 영상들로 거의 한 세기 만에 공개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로켓맨이라 부르는 건 괜찮다. 하지만 리틀,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건 안 된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라면서 회고록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미군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대하기 위해 미군을 내보내려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장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폼페이오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한다는 말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탁자를 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고 했다는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온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을 묘사할 땐 45분마다 담배를 필 정도의 흡연 습관, 키높이 구두 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국 가수 엘튼 존의 노래 제목을 따 리틀 로켓맨이란 별명을 붙인 것은 좋은 뜻이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로켓맨은 오케이지만 리틀은 not okay라고 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결렬됐지만 최소한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막아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했던 게 성과였다고 폼페이오는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주년이 됩니다. JTBC는 오늘부터 사흘간 뉴스룸이 끝나면 손석희 순회 특파원이 전하는 JTBC 글로벌 프로젝트 세계의 전쟁 3부작을 연속 방송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이에 맞서 자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등 한반도 상황을 국제 정세와 함께 짚어봅니다. 2부와 3부는 내일과 모레 역시 같은 시각에 방영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JTBC에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업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죠. 이 대표 측은 이론도 착복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성남시 신흥동에 제1공단이 있던 땅에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JTBC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도 공원 사업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선거 때 대선 때 대통령 된 이유가 청계천 딱 랜드마크가 있지 않냐. 이재명 그러면 1공단 공원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대장동 주민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것보다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고작 400표밖에 안 된다. 주민들 해봐야 다 모여봐야 400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1공단 공원 딱 만들고 이것만 해도 몇 표가 올 건데. 당시 이 대표도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다 호응하고 했던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시가 직접 받는 수익보다 공원을 더 강조하는 듯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요구를 들어주며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 예산으로는 공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허구를 조작하는 검찰 주장에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개발 이익을 5,503억 원이나 공공 환수한 것뿐이고 단 1원도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1년 사이에 모두 7번 신고했지만 이런 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한 시민이 몸부림치는 50대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럿이 나선 뒤에야 겨우 제압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을 넘겨받고 또 다른 경찰관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옵니다. 잡고 있는 옆에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는 게 피는 좀 많이 흘렸다 그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식당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쳐 나왔지만 채 30m를 가지 못해 이곳에서 붙잡혀 또 공격당했습니다. 사건 1시간 15분 전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 문자를 막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 문자로 가해자에게 경고했는데 오히려 찾아와 분풀이한 겁니다. 어제 그제부터인가 뭐 이쁘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문자가 오니까 본인은 음주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해가지고 아마 찾아간 것 같아요. 신고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모두 7차례 신고해 가해자가 현장에서 붙잡힌 적도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아직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역 농협 측은 다 조사를 했고 혐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33살 이모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입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지난해 1월 직장 상사가 새로 부임한 이후 괴롭힘을 받아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직원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핀잔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럴 때 휴가를 쓰고 이놈 새끼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때였습니다.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농협 측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대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 직장 상사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유족들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놓고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밖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어서 터진 수도 계량기를 고치는 대책반, 또 보금자리 없는 노숙인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하루를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만 수도 계량기가 얼어서 터지는 사고가 2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대책반이 처음 출동한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터진 계량기를 감싸던 젖은 헌옷을 꺼냅니다. 강추위에 계량기 교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꽉 조이긴 조이는데 얼었어. 옆으로 치워둔 헌옷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깨진 계량기 유리 사이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물 한 번씩 틀었다가 잠궈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계량기를 새로 바꿔주고 얼어버린 이음새는 드라이기로 데웁니다.
교체한 다음에도 관이 얼어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일일이 녹여야 되는 건가요? 예. 이곳에 설치돼 있던 수도 계량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맺혀있던 물은 얼음이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안에다가 솜을 채워서 보온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입김이 날 정도로 추운 날씨다 보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밤에 주무실 때나 외출할 때 꼭 좀 물 좀 틀어주세요. 출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해줬을 경우에 그 성취감, 뿌듯한 마음 그런 거를 보람되게 느끼고 있어요. 사르르는 바람을 뚫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 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입니다. 서울역 뒤편 얇은 텐트 입구엔 이불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노숙인은 약 501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서울역 광장 주변에만 160여 명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많이 춥죠? 답변 드릴게. 오늘은 빵이 없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지하도에는 이불 한 장, 침낭 하나로 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개 넘게 준비한 손난로는 금방 떨어졌습니다. 이거 8개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활동가들이 매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괜찮아요. 엄청 추운데 여기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뭔가 필요하다고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아무런 욕구도 없고 그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죠. 그렇지만 묻고 또 묻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 저 기침약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실 가서. 예. 기온이 내려갈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님이 그 중앙 지하도에서 혼잣말을 하시면서 그 겨울 잠바도 없이 계시는 걸 발견해가지고요. 일단 센터 와가지고 응급 구호방 연기했고요. 힘들지만 꾸준히 다가가는 건 한 명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거리의 선생님들과 일종의 약속입니다. 의외로 또 기다려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런 날일수록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 더 추운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추위를 견딜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쉬지 않고 발로 뛴 이들이었습니다. 밀사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컴퓨터 글꼴로 또 대통령 연하장에서도 볼 수 있는 글씨체의 주인공은 늦깎이 공부로 한글을 익힌 경북 칠곡 할머니들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업을 더 못 듣고 있었는데 오늘 할머니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이 열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수업에서 모르는 걸 자꾸 묻자. 이게 문의할 줄 알았으면 집에서 좀 묵고 그래도 받아쓰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허구, 선비, 김명분. 처음엔 이름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 이름 석자라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 그러다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시로 써내려 갔습니다. 80이 넘어도 어머니가 좋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2,000장 넘게 써내려간 한자 한자는 글씨체로 남았습니다. 이젠 고향이 붙은 현수막에도 컴퓨터 문서용 글꼴에서도 대통령 연하장에서도 볼 수 있는 글씨가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할 줄 알았지만 처음엔 코로나가 이젠 건강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칠판이 아른거린다는 할머니들의 말에 오늘 마지막 수업을 열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기까지 꼬박 90년이 걸렸습니다. 더 배우겠나 싶었더니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는 게 좀 그러네요. 좀 쏠쏠해 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에게 마지막 수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영어를 좀 배우마 싶어요. 거리로 간 거는 배우마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지난 설 연휴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야외 활동도 잘 못하고 또 과식까지 했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준다고요? 네, 명절을 지내면서 급하게 찐 살, 이른바 급찐살 해결법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살이 찐 만큼 지방이 되기 전에 빠르게 빼는 게 중요한데요. 굶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식사 전 물이나 우유를 마셔서 포만감을 주거나 아예 작은 그릇에 담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살이 찐 것 같은 몸이 사실은 부은 것일 수 있는데요. 이런 때는 반신욕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 사이 노폐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자, 끝으로 이 추위와 폭설을 피한 실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먹은 만큼 또 움직여야 하는데요. 스트레칭과 계단 오르기가 좋고요. 또 아령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 말고 이 적당한 무게로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 추위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대부분 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은 내일 새벽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엔 빙판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 적설량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또 전북과 경북 쪽에서 2에서 7cm의 눈이 예상이 되고요. 서해안에서는 10cm가 넘는 많은 눈도 쏟아지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 동해안 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오다가 오후나 밤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이 전라도 지역에선 모레 오전까지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와 대구 4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 높겠습니다. 자,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한데요. 자, 그런데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점차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잠시 후 유튜브로 만나는 뉴스룸 D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여성 민방위법, 그리고 철험회를 만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야기를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